이혼? 우리 아들 없이 네가 뭐라도 될 것 같아? 숫자나 만지는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대들어? 결혼 생활 3년. 나는 남편의 도박 빚을 갚아준 것도 모자라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을 상납해왔습니다. 하지만 내게 돌아온 건 시어머니의 매서운 손찌검과 이 한마디였습니다. 월급 통장 안 내놓을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녀는 내가 예전처럼 무릎 꿇고 빌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요. 이번엔 다릅니다. 나는 생활비 지원을 전면 중단했을 뿐만 아니라 곧 상무 승진을 앞둔 신우이의 치명적인 약점, 그녀가 내게 사정사정해서 조작했던 경력 위조 증거들 경쟁사 임원에게 직접 넘겨버렸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 작정이라면 나는 당신들에게 지옥이 뭔지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무장갑에서 손을 빼내어 보니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관절 마디마디가 시퍼렇게 멍든 듯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에서 12시간 넘게 키보드를 두드려도 떨리지 않던 손이 고작 1시간 넘게 설거지를 했다고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버리다니요. 주방 환풍기는 무언가에 걸린 듯 윙윙거리는 소음을 내뱉으며 갇혀있는 공기를 억지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덜 빠진 기름 냄새가 진한 사골 국물 냄새, 쿰쿰한 청국장 냄새와 뒤섞여 머리카락과 피부, 앞치마 올 하나하나에 달라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개수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닦아야 할 국그릇 7개, 반찬 접시 5개, 찌개 냄비 3개, 프라이팬 2개, 그리고 눌어붙어 잘 닦이지 않은 돌솥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국 식었죠? 제가 다시 데워올게요. 어머님, 과일은 제가 깎을게요. 어머님, 계단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새 그릇에 세제를 짜 넣으며 거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정말이니, 형님. 희진이가 상무로 승진한다고요? 이건 고모님 목소리였습니다. 말끝을 길게 느리며 상대방의 부러움을 유도하는 특유의 화법은 여전했습니다. 아유, 뭐 대단한 일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제가 지겹도록 들어온 가식적인 겸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냥 외국계 기업이잖아. 재벌가만 하겠어? 그래도 희진이가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아서 알아서 잘 크네.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집에 아무런 소식도 못 전해주는 누구랑은 다르게 말이야. 뒷말은 흐렸지만 그 소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이. 3년 내내 노래를 불러대던 손주 타령. 내 아랫배를 쳐다볼 때마다 마치 버려진 황무지를 보는 듯하던 그 눈빛. 헹구던 그릇을 개수대에 내려놓자 물이 튀어 얼굴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형님, 희진이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매일 밤 11시, 12시는 돼야 들어온다니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제 연봉도 억대가 넘어가니 서울역 쪽 오피스텔은 정리하고 한남동 쪽으로 집을 알아봐 줄까 해요.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남동. 서울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 대체 무슨 돈으로 그 집을 사주겠다는 걸까요? 의문이 스쳤지만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나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접시 하나하나가 뽀드득 소리를 낼 때까지 문질렀습니다. 그 인위적인 마찰음이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이 일만큼은 완벽하게 끝낼 수 있으니까요. 민호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더니 환풍기 소음을 뚫고 명령조로 날아들었습니다. 손이 멈칫했습니다. 민호처. 안에서 굼벵이 삶아 먹니? 잠깐 나와 봐라. 수도꼭지를 잠그고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장갑 안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끈적거리는 불쾌감이 마치 썩은 무언가가 피부에 달라붙은 것 같았습니다. 앞치마에 대충 물기를 닦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5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모님 내외가 소파 오른쪽에,
결혼한 지 석 달 된 사촌 도련님 부부가 구석 1인용 소파에 껴앉듯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마치 영역을 지키는 맹수처럼 메인 소파 정중앙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나의 남편, 이민호는 그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내가 사준 골프웨어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깃은 여전히 내가 다림질해둔 그대로 빳빳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쳐서 좀 더 말끔해 보이긴 했지만 턱선이 둥글게 변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밤마다 치킨을 시켜 먹더니 살이 찐 모양입니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벌써 넉 달째 각방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야은 벽 너머로 그가 닭뼈를 발라먹는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마치 연체동물이 꿈틀거리는 것 같은 혐오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거기 멀뚱히 서서 뭐하니? 이리 와 앉아라. 시어머니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세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기름 얼룩이 묻은 앞치마부터 정리 안 된 머리카락까지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비난이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모가 묻자니. 너네 회계법인 올해 실적이 어떻다더냐? 고모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러게, 수진아. 내가 그 강남에 있는 대형 회계법인 다닌댔지? 세무팀. 요즘 여자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을 텐데.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남들이 나를 칭찬하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고모님. 나는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 뿐이에요. 희진 아가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에이, 사람이 너무 겸손해도 못 쓴다. 고모님이 손을 휘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듣기론 너 같은 전문직 세무사들은 연봉이 기본 1억부터 시작한다던데? 맞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든 오답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맞다고 하면 돈 자랑한다고 할 테고, 아니라고 하면 내숭 떤다고 할 테니까요. 거실에 침묵이 번졌습니다. 마치 검은 잉크가 물에 퍼지듯 서서히, 그리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호한테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면도날처럼 예리했습니다. 너 지난달에 성과급으로 2천만 원 받았다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민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스마트폰 액정에 코를 박은 채 손가락만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주식, 비트코인, 아니면 내가 모를 거라고 착각하는 그 도박 앱. 민호 씨가 그러던가요? 내 목소리가 건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왜? 말하면 안 되는 거였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치솟았습니다. 가족끼리 비밀이 어디 있어? 너 지금 무슨 뜻이야? 시댁 식구들한테 돈 숨기려고 작정이라도 한 거냐?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내가 50만 원을 주고 사들인 캐시미어 카디건 기대는 진주 브로치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왜 시어미한테 가져오지 않았어? 어머님, 그건 내 거.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폭발 직전의 그 익숙한 표정입니다. 이 집 귀신이 됐으면 내가 번 돈도 다 이 집안 돈이야. 내가 뭐라도 된 줄 아니? 결혼하고도 처녀적처럼 내 주머니 따로 차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머님, 제 말은 닥쳐. 시어머니가 탁자 위에 있던 무언가를 집어 나에게 던졌습니다. 행주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가스레인지를 닦느라 썼던 기름때와 세제 거품이 묻어있는 회색 행주. 그것은 4m 거리를 날아와 정확히 내 얼굴에 철썩 하고 달라붙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상한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행주는 왼쪽 뺨에 잠시 붙었다가 스르르 미끄러져 내 발치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고모님의 운음기는 사라졌고 고모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으며
사촌 동서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박수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빙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 확실히 말해두마. 당장 월급 통장 가져와. 앞으로 내 돈 관리는 내가 전적으로 하겠다. 안 그러면 내 아들이랑 이혼시킬 줄 알아. 행주가 닿았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그것은 모멸감이 만들어낸 열기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행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축축한 감촉이 소름 끼쳤지만 나는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좋아요.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럼 이혼하죠.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고모님이 짧은 비명을 질렀고 동서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줄곧 핸드폰만 보던 민호조차 그제야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고 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들켰을 때 짓는 그 비겁하고 겁먹은 표정.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짓거렸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탁자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앞치마가 스르르 흘러내리자 미세 캐시미어 니트가 드러났습니다. 작년 겨울 석 달치 커피값을 아껴내 돈으로 산 옷이지만 아까워서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옷입니다. 오늘 손님들 온다고 제발 좀 있어 보이게 입고 나오라는 시어머니의 성화에 꺼내 입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나는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죠. 너. 3년입니다. 나는 말을 끊고 계속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씩 어머님 통장에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거기에 어머님 실비보험, 아버님 헬스장 회원권, 희진 아가씨 차 리스비, 민호 씨 카드값까지 입 다물지 못해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1억 2천만 원. 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3년 동안 현금으로만 1억 2천입니다. 민호 씨가 가상화폐 한다고 날려먹은 돈은 포함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얼마였죠? 8천이었나? 1억이었나? 민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왜 그래?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러냐고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서라도 떼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싹 돌릴까요? 아니면 당신 부카드 사용 내역 읊어줄까? 강남 룸살롱에서 하룻밤에 300만 원 긁은 거 대체 무슨 술을 처먹었길래 그만큼 나와? 민호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저 크리스탈 샹들리에도 내가 골랐고 소파 커버도 내가 갈았으며 탁자 위 80만 원짜리 닭이 세트도 내 돈으로 산 것입니다. 모든 것에 내 돈과 노동이 묻어 있었지만 정작 내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척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나는 고모님 내외를 향해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볼썽 사나운 꼴 보여드려 면목 없네요. 저는 피곤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박수진.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너 지금 나가면 끝이야. 이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놓인 검은색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발이 아파서 평소엔 절대 신지 않는 구두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친척들 앞에서 품위는 있어야지라며 강요했던 그 신발입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파리하게 켜지며 차가운 빛을 쏟아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 문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민호의 다급한 변명, 고모님의 가식적인 중재 소리. 마치 끌어넘치는 죽처럼 역겨운 소음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며 그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을 시작하자 나는 차가운 금속 벽에 기대어 층수 표시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화산 같은 분노가 드디어 틈을 찾아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1층 도착.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서울의 12월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습니다. 코트도 목도리도 없이 얇은 니트와 슬랙스 차림이었지만 다시 올라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내가 챙겨야 할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건물 입구에 서서 17층 창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커튼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민호일까요? 상관없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은행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받은 성과급 2천만 원, 그리고 결혼 후 아무도 모르게 따로 모아둔 비상금, 주식 수익금까지 총 3억 2천만 원. 이 돈은 온전히 내 것입니다. 이씨 집안 돈도, 시어머니 돈도, 민호 돈도 아닙니다. 박수진, 내 돈입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기사님, 마포로 가주세요. 신혼집이 아닌 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 주소를 불렀습니다. 결혼 전 내 돈으로 마련해둔 등기부 등본에 오직 내 이름 석자만 적혀있는 나의 집. 결혼할 때 민호가 슬쩍 그 집 명의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어떻겠냐고 떠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나는 웃으며 나중에 아이 생기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넘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지난 3년간 내가 내린 결정 중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택시가 심야의 서울 도심을 질주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24시간 감자탕집, 불 켜진 노래방 간판, 편의점의 불빛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아주 오랫동안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 맞물리며 뻑뻑한 금소금을 냈습니다. 석 달 만에 찾는 집이었습니다. 지난 9월 어느 주말 대학 동창을 만난다는 핑계로 시댁의 주말 호출을 피해 이곳으로 도망쳐와 하루 종일 숨어 있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도, 전화도, 사람도 만나지 않고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 천장만 바라보다가 저녁 9시에 다시 그 숨막히는 시댁으로 기어 들어갔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따뜻한 노란 불빛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28평 남짓한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곳의 모든 것은 오로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이보리색 벽지, 옅은 회색 소파, 창가에 놓인 내가 5년 전부터 키워온 떡갈고무 나무 화분. 나무가 좀 시들해 보였습니다. 흙은 말라 갈라져 있었고 잎끝이 누렇게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미안해. 화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왔지? 구두를 벗어 던지고 맨발로 마룻바닥을 밟았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올라오는 서늘한 냉기가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졌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보일러를 켜고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아 처음엔 녹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1분 정도 물을 흘려보내고 맑은 물이 나오길 기다려 한 컵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쇠맛이 살짝 감도는 물. 하지만 시댁 정수기 물보다 훨씬 달았습니다. 컵을 내려놓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노트북과 서류 뭉치, 그리고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와 찍은 결혼사진.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나와 검은 턱시도를 입은 그가 꽃받을 배경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 액자를 엎어버렸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하드디스크가 돌아가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방을 채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바탕화면에 진입했습니다. 바탕화면 구석에 숨겨둔 암호화 폴더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비밀번호를 입력해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7개의 파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 PDF 문서, 스캔본,
캡처 화면들. 나는 파일 하나하나의 출처와 날짜, 그리고 그것을 입수했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 시어머니의 통장 거래 내역. 3년 전 시어머니는 돈 관리를 도와주겠다며 내 월급 일부를 자기 통장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나는 바보같이 그게 며느리로서 인정받는 과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가계비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시누이 이희진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타는 외제 SUV 리스비로, 서울역 앞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나한테는 비밀로 했던 그녀의 해외 어학연수 비용으로. 해킹 같은 불법적인 방법은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세무회계사입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얼마든지 알고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카드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국세청 신고 자료. 어디를 봐야 하는지만 안다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파일, 남편 이민호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작년 초, 그는 꽤 번듯한 중소기업에 취직했다며 월급이 3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양복을 입고 출근했으니까요. 하지만 석 달 뒤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밀렸어. 카드값 좀 메꿔줘. 다음 달에 바로 줄게. 진짜 확실한 투자처가 있는데 5천만 원만 융통해줘. 석 달이면 2배로 불려올게. 빌려줬습니다. 1번, 2번, 3번 내가 언제부터 남편의 현금 인출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이미 내게 1억 가까운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비트코리아 프로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증발했습니다. 그의 거래 내역을 추적해보니 그는 석 달 동안 400번이 넘는 거래를 했고 레버리지를 20배까지 끌어다 썼더군요. 그가 오를 거라고 걸면 폭락했고 내릴 거라고 걸면 폭등했습니다. 1억이었던 잔고는 300만 원이 되었다가 결국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 시누이 이희진의 이력서. 이 이력서는 그녀가 3년 전 지금 다니는 외국계 기업에 입사할 때 제출한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삼성전자 마케팅팀 인턴 2년, 대형 회계법인 경영지원팀 3년 근무, 전부 가짜입니다. 연세대학교, 평생교육권 수업 몇 번 들은 게 전부입니다. 학위는커녕 수료증도 없습니다. 삼성전자 인턴, 근처도 가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 대형 회계법인 근무 경력, 저건 나한테 부탁해서 만든 가짜 경력입니다. 3년 전 그녀는 내게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인데 스펙이 조금만 더 좋으면 합격할 수 있대. 언니 회계사잖아. 경력 증명서나 프로젝트 참여 기록 같은 거 그럴듯하게 만드는 법 알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 나는 어떻게든 시댁 식구들에게 점수를 따고 싶었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그녀가 고마워할 거라고, 시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인정해 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줬습니다. 경력을 위조하고 하지도 않은 프로젝트 성과를 부풀리고 엑셀 숫자를 조작해 허술한 가짜 이력서를 완벽한 예술 작품으로 둔갑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는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들어간 거라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죠. 내가 도와준 사실은 쏙 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딸을 보며 내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희진이 봐라. 혼자 힘으로 저렇게 잘 나가는데 너는 뭐니? 파일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그녀가 내게 보낸 원본 이력서 초안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학력 위조인 거 들키면 안 돼. 절대 비밀 지켜줘. 그녀 스스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이 가짜임을 시인하는 결정적인 증거. 이거 하나면 해고는 시간 문제입니다. 아니, 단순 해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 사문서위조죄, 형사고발감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지금 상무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임원급 승진 심사 때는 평판조회가 필수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이 타이밍에 인사팀에 제보가 들어간다면 심사는 공개 처형장이 될 겁니다. 새 브라우저 창을 열고 익명 이메일 서비스에 접속했습니다. 1년 전 가짜 이름과 대포폰 번호, VPN을 이용해 만들어둔 계정입니다. 내 신원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수신인 김영숙, XX기업 인사팀 부사장. 이 사람을 압니다. 이희진과 입사 동기이자 라이벌. 둘은 지난 3년 동안 상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왔습니다. 이희진이 낙마하면 그녀가 유일한 승진 후보가 됩니다. 증거 파일들을 PDF로 묶어 첨부했습니다. 제목, 전략기획팀 이희진 부장 경력 및 학력 위조 제보. 본문, 첨부 파일을 확인하십시오. 귀사의 공정한 인사를 바랍니다.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약 3초간의 망설임.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결혼식 날, 마치 내가 자기 집안 덕을 보러 온 거라며 콧대 높게 굴던 이희진의 표정.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릴 때마다 옆에서 킥킥거리던 그 얼굴. 그리고 조금 전 내 뺨을 때린 그 축축하고 더러운 행주의 감촉. 클릭.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일이 성공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하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은행 앱입니다. 내 명의로 된 카드는 총 3장, 월급 통장, 신용카드, 그리고 비상금 통장. 그중 신용카드의 가족카드를 민호가 들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앱을 켜고 카드관리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가족 카드관리, 이민호, 카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스템이 팝업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해당 카드를 분실 신고 및 거래 정지하시겠습니까? 확인.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민호님의 카드는 즉시 사용이 중단됩니다. 화면의 글자를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불빛만이 깜빡이며 깨어있는 도시의 눈처럼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민호가 이 집에서 내게 프러포즈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나는 그 뻔한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징.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내 사랑 민호라는 이름이 뜨고 있었습니다. 내 사랑이라니 당장 이름부터 바꿔야겠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멈추고 다시 울리기를 7번. 7번째 진동이 멈추자 띠링하는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여보, 어디야? 엄마가 아까 너무 흥분해서 실수하신 거야? 엄마도 지금 후회하고 계셔. 빨리 들어와. 우리 대화로 풀자. 화면을 쓰다듬으며 조소했습니다. 후. 그 단어가 그들 입에서 나오니 참으로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버리고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 끝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전 6시 45분. 시어머니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협탁 위 휴대폰부터 확인했지만 부재중 전화도 문자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밤새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며느리년이 감감무소식이라니. 독한 년. 몸을 일으키며 혀를 찼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어젯밤 난리 통해 고모네 식구들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도망치듯 가버렸고 민호는 아내 찾으러 간다며 뛰쳐나가더니 새벽 2시에 들어와 소파에서 쭈그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한심한 놈.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여자 하나를 못 휘어잡아서 이 사단을 만드나.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오늘은 백화점 지하 식품관에 가서 장을 좀 봐야겠습니다. 어제 손님 치르느라 냉장고에 있던 과일이랑 고기가 다 동났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지가 나가봤자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며칠 고생 좀 해봐야 집 귀한 줄 알지? 백화점 식품관은 한산했습니다. 카트를 끌고 과일 코너로 가서 칠레산 체리 2팩, 샤인머스켓 1박스,
그리고 포장이 예쁜 일본산 딸기를 담았습니다. 정육 코너에서는 1등급 한우 꽃등심을 골랐습니다. 100g에 3만 원이 넘는 최고급 부위입니다. 이거 스테이크용으로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카트에 담긴 물건들을 대충 계산해봐도 50만 원은 좋게 넘을 겁니다. 보통 주부들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겠지만 시어머니에겐 일상적인 장복이었습니다. 능력 좋은 며느리가 벌어다주는 돈이 있으니까요.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총 54만 3천 원입니다. 결제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갑에서 금색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수진이 이름으로 된 가족 카드입니다. 한도 500만 원 긁으면 긁는 대로 승인되던 마법의 카드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긁었습니다. 기계에서 거슬리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이 카드 도난 분실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다시 해봐요. 지금 코드가 그렇게 떠요. 도난 분실 및 거래 정지 카드라고 나옵니다. 다른 결제 수단 없으신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뒤에 서 있던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급하게 지갑을 뒤져 민호 명의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며느리가 만들어준 가족 카드입니다. 이걸로 해줘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 다시 긁었습니다. 손님, 이 카드도 정지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해주세요. 점원이 카드를 받아 다시 긁었습니다. 손님, 이 카드도 정지되어 있는데요. 말도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드는 지난주에도 썼어. 안 될 리가 없다고. 점원의 표정이 난처하게 굳어졌고 뒤로 길게 늘어선 줄에서는 짜증 섞인 헛기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트레이닝복을 입고 유모차를 밀던 젊은 새댁이 시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돈도 없으면서 부자 행세를 하는 사람을 벌레 보듯 하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손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으시면 이 물건들은 반품 처리하셔야. 전화.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시어머니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민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비 소리 후 소리샘으로. 꺼져 있어? 민호 전화기가 왜 꺼져 있어? 다시 걸었습니다. 똑같은 기계음만 귓가를 때렸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시어머니의 손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것처럼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계산대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뭐야, 왜 안 가? 돈이 없나 봐. 나이 먹고 카드 한도 초과라니, 쯧쯧. 요즘 사람들 진짜 대책 없다니까? 그 소리들이 바늘처럼 시어머니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 수치심이었습니다. 벌거벗겨진 채 광장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적나라하고 공개적인 망신. 나 돈 찾아올게 이거 잠깐만 놔둬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린 그녀는 카트를 내팽개치고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열린 코트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길가에 있는 쓰레기통을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어젯밤 홧김에 저녁을 굶어 위장은 텅 비어 있었으니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0평생 처음 겪어보는 모멸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비참함. 언제나 콧대 높던 시어머니는 결국 길바닥에 주저앉아 체면이고 뭐고 다 잊은 채 아이처럼 엉엉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그 뉴스 알림을 받은 건 오후 2시 13분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식어버린 라테 한 잔과 출력해온 서류 뭉치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테이블 위에 따스한 노란색 얼룩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징.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네이버 뉴스 속보 알림이었습니다. 별표 단독 잭스X 기업 인사팀장 긴급 성명 발표 임원 승진 후보자 경력 위조 정황 포착 내부 감사 착수 별표. 기사를 눌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희진의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하지만 기사는 상무 승진을 앞둔 여성 임원 A씨가 학력 및 주요 경력에 심각한 허위 사실이 발견되어 승진 절차가 중단되었으며 법무팀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또 경력 위조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임원까지 올라간 거야? 실명 까라. 어떤 낯짝인지 좀 보자. 꼴 좋다. 요즘 것들은 실력으로 승부할 생각은 안 하고 꼼수만 부리네. 회사 대응 두고 봐야지. 저런 건 보통 해고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지 않나? 휴대폰을 내려놓고 차갑게 식은 라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카페인과 우유가 섞인 쌉싸름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쓰지만 익숙한 맛이었습니다. 창밖 가로수 위로 참새 몇 마리가 짹짹거리며 날아다녔습니다. 헬멧을 쓴 배달기사가 오토바이 엔진 소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어젯밤 꼬박 세워 정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시댁의 지난 3년간 자금 흐름, 세금 신고 내역,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래 명세들. 세무사로서 저는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는 제가 보낸 돈으로 신우이의 서울역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시어머니 계좌에서 신우이 계좌로 증여되었습니다. 문제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계 존비 속간 증여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에서 50%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억 2천만 원이면 세금만 7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가 나옵니다. 그녀는 단돈 1원도 내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거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민호 명의의 낡은 빌라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신우이에게 매도했습니다. 사실상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변칙 증여, 소위 말하는 다운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서상 매매가는 3천만 원이었지만 당시 그 빌라의 시세는 최소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 차액만큼 탈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호. 그가 가상화폐로 날린 돈 중 일부는 신용카드 카드깡을 통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입니다. 벌금형은 기본이고 심하면 징역형까지 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그가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박 앱 만약 그게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라면 단순 도박죄가 아니라 상습 도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들을 종류별로 분류해 누런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 누구에게 보낼지 결정하지 않았으니까요. 국세청 탈세 제보센터가 될 수도 있고, 검찰청 금융범죄 수사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이 될 수도 있겠죠. 모든 건 그들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47분. 민호에게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카드가 정지된 걸 알았을 텐데 저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겁을 먹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상관없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마지막 남은 커피를 비운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은 햇살이 좋았습니다. 12월의 서울치고는 드물게 맑은 날씨였습니다. 코트를 여미고 거리를 걷는데 발걸음이 어제보다 한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3년. 억눌리고 통제당하고 걸어다니는 지갑 취급을 받았던 그 3년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짧았습니다. 5시가 갓 넘었을 뿐인데 하늘 끝자락에는 보랏빛 잔광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 주문했던 가습기였습니다.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오늘 그가 건 첫 번째 전화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수십 통을 걸었으면서 정작 아내인 저에게는 이제야 전화를 건 겁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2초간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호의 목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어디야? 왜 전화를 이제 받아? 엄마가 하루 종일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 났어. 카드가 다 정지됐다고, 내 핸드폰도 요금 미납으로 끊겼었다고. 알아. 제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다 4명의 가족 카드잖아. 내가 정지시켰어. 자동 이체도 다 해지했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미쳤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우리 집 생활비인데. 아니.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내 돈이야. 내가 일해서 번 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돈이었어. 너희 집에서는 단돈 10원도 보탠 적 없잖아. 사실대로 말하면 지난 3년 동안 너희 식구들이 내 돈을 뜯어먹고 산 거지. 수진아, 진정해. 나 지금 아주 진정했어. 창밖으로 짙어지는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머리가 맑았던 적이 없어. 민호 씨, 하나만 물어볼게. 당신, 나 사랑하긴 했니? 뭐? 나랑 결혼한 거, 나를 사랑해서였어? 아니면 내가 돈 잘 버니까 너랑 내 엄마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였어? 수화기 너머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거칠고 급박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마치 목구멍에 가시라도 걸린 사람처럼. 수진아, 나. 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응? 내가 지금 거기로 갈게. 올 필요 없어. 제가 잘라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내 사무실로 와. 변호사 선임해뒀으니까 거기서 이혼 얘기 마무리 짓자. 이혼. 민호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진짜 이혼하겠다고? 얘야,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 민호 씨,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했는지 알아? 3년 전 당신이 나 쫓아다닐 때 그랬잖아. 사업 구상 중이라고, 야망이 있다고, 나한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난 그 말을 믿었어.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같이 고생해서 우리만의 삶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수진아.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알았지? 당신이 말한 사업은 도박이랑 코인질이었고, 당신이 말한 야망은 마누라 등골 빼먹는 거였고, 당신이 말한 가정은 나를 현금 인출기로 앉혀놓고 내 엄마가 내 얼굴에 걸레를 던져도 모른 척하는 그런 지옥이었다는 걸.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3년 전에 저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말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지고 포옹 한 번에 모든 걸 용서하던 바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민호 씨, 나 지쳤어. 지난 3년 정말 지긋지긋했어.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물먹은 솜처럼 축축하고 불쾌한 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고칠게. 일도 구할게. 내가. 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내 사무실이야. 신분증이랑 도장 챙겨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휴대폰이 손바닥 위에서 미지근하게 식어갔습니다. 통화 시간 8분 37초. 휴대폰을 탁자에 내려놓고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따뜻한 주황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가 직접 고른 조명입니다. 민호는 비싸다고 투덜거렸고 시어머니는 천박하다고 비웃었던 그 조명. 하지만 샀습니다. 설치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니까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모든 게 끝납니다. 오전 8시 15분.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속으로 7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울릴 때마다 30초씩,
제가 끊어버리면 다시 걸고 또 걸었습니다. 8번째 진동이 울릴 때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한 짓이지. 수화기를 통해 찢어지는 비명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귀에서 멀찌감치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내가 찔렀지? 박수진, 이 미친년아. 내가 내 인생 망쳤어. 다 망쳤다고. 무슨 소리야?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뭘 찔렀다는 건데? 시침이 떼지 마.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내 이력서. 내가 만들어준 그 가짜 이력서 말이야. 누군가 원본 파일을 회사에 보냈어. 회사에서 나 자르겠대. 법적 대응하겠대. 나 이 바닥에서 매장당하게 생겼다고. 그 이력서 3년 전 일이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누가 발견했나 보지? 아니면 경쟁사에서 뒷조사라도 했거나. 그런 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너야. 분명히 너야. 이희진의 목소리에 광기 어린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게 가짜라는 거 아는 사람 너밖에 없어. 이 독한 년.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가 있어? 희진아. 말을 끊었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너야말로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애초에 조작한 건 너잖아. 3년 전에 내가 나한테 울고불고 매달려서 그 이력서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일도 없었겠지? 전화기 넘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너, 그리고 고맙다는 생각은 안 해봤니?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3년 동안 넌 그 가짜 이력서로 승진하고 연봉 올리고 서울역 오피스텔에서 살았잖아. 그 모든 게 내가 만들어준 서류 덕분이었어. 근데 나한테 돌아온 건 뭐였지? 내 엄마는 내 돈 빼둬서 내 차 사주고 집 사줬어. 넌 가족 모임 때마다 잘난 척하면서 날 무시했고. 심지어 어제 내 엄마가 내 얼굴에 행주 던질 때도 넌 옆에서 구경만 했잖아. 그건, 희진아, 우린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 없어. 제가 못 박았습니다. 넌 내 능력을 이용해 먹고 날 함부로 대해도 되는 하녀 취급했어. 이제 와서 일이 터지니까 반성은커녕 나한테 따지러 전화질이야? 박수진. 그녀가 다시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어떤 년인지 동네방네 소문낼 거야. 마음대로 해.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회사 법무팀 조사부터 걱정하는 게 좋을걸? 이력서 위조는 사문서 위조 및 업무방해죄야.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 물론 회사가 지난 3년 동안 지급한 급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면 금액은 훨씬 커지겠지만.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녀의 목소리가 쉰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다 계획하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이날만을 기다린 거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진 저주할 거야. 넌 평생 불행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마룻바닥 위에 따뜻한 빛의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 창가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저주라. 찻잔 속에 떠다니는 잎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희진, 넌 모르겠지? 지난 3년 동안 내가 저주보다 더 끔찍한 것 속에 살았다는 걸?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라는 지옥 속에서 말이야. 오후 3시 정각. 저는 사무실 회의실에 앉아 얼음이 가득 든 물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강해서 손끝이 살짝 시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깍지 끼고 문 쪽을 응시했습니다. 제 옆에는 김 변호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40대 여성분으로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빈틈없는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박수진 씨. 김 변호사님이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훑어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증거들 정말 전부 사용하실 겁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님이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 자료들을 다 터뜨리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탈세, 불법 증여, 여신법 위반 하나하나가 다 징역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지를 남길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충분히 참았고 충분히 여지를 줬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을 견디고 시누이의 범죄를 도왔고 남편의 도박 빚을 갚아줬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해야 한다는 모든 걸 다 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뭐였죠?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천 번 설거지를 하고 야근을 하며 혹사당해 거칠어진 손. 결과는 그들이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내 돈은 뺏어도 되는 돈이고 내 노동은 공짜고 내 자존심은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저는 며느리니까요.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의뢰인 뜻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민호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사준 골프웨어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옷은 쭈글쭈글했고 어깨에는 비듬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눈밑이 퀭했습니다. 그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와 멈칫했습니다. 수진아. 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그가 주저하며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긴 회의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제가 정리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작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서류 뭉치에 꽂히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저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변호사님 잠깐 나가시라고 하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안 될까? 안 돼. 제가 잘났습니다. 민호 씨, 우린 이제 우리끼리 할 얘기 없어. 오늘 여기서 할 얘기는 딱 하나야. 이혼. 수진아. 그가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가 산 세월이 얼만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심했어. 안다니까? 내가 다 고칠게.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게 할게. 나도 일자리 구할게. 내가 뭘.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또 코인판 기웃거리다 돈 날리고 나한테 메꿔달라고 하게? 내 카드로 룸살롱 가서 술 처먹고 접대였다고 거짓말하게? 내 엄마가 나한테 걸레 던질 때 옆에서 구경이나 하게? 민호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그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지난 3년 재무 기록이야. 내가 어머님한테 보낸 돈, 내 카드 사용 내역, 비트코인 거래 내역. 여기 다 있어?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이랑 희진이가 탈세한 증거야. 불법 증여 1억 2천, 다운 계약서로 7천. 합쳐서 포탈 세액만 2천이 넘어. 국세청에 들어가면 가산세 폭탄은 기본이고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어.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너. 그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우리 식구를 다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야? 그건 너한테 달렸어. 제가 손가락 하나를 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선택. 조용히 이혼 합의서에 도장 찍어. 재산 분할 포기하고 위자료 없이 몸만 나가. 그럼 나도 이 증거들 국세청에 안 넘길게. 내 도박빚도 문제 삼지 않을게. 그냥 지난 3년 똥 밟았다 생각하고 깔끔하게 끝내자. 두 번째 손가락을 폈습니다. 두 번째 선택. 도장 안 찍고 버틴다. 소송 걸고 진흙탕 싸움 하겠다. 그럼 난 이 증거들 싹 다 뿌릴 거야. 국세청, 검찰, 언론사까지. 너희 집안 뉴스에 나오고 어머님이랑 희진이는 탈세로 조사받고 넌 상습 도박으로 잡혀가게 될 거야. 우리 이혼, 대한민국 전체가 아는 구경거리로 만들어줄게. 회의실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카드값 갚아주던 순에 빠진 아내가 저승사자 같은 눈으로 자기를 내려다볼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수진아. 그가 울먹였습니다. 너 변했어. 그래, 변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들었거든. 민호 씨,
넌 날 사랑한 적 없어. 넌 그냥 돈 벌어오고 집안일하고 내 엄마 감정 쓰레기통 해줄 호구가 필요했을 뿐이야. 내가 그걸 깨닫는데 3년이나 걸렸네. 볼펜을 그에게 밀어주었습니다. 찍어. 마지막 기회야. 민호의 손이 천천히 볼펜을 향해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숙주를 잃은 기생충이 햇빛 아래 드러나 말라 비틀어지는 꼴이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수진아, 나 진짜 후회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자기 이름을 한 획 한 획 적어 내려가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민호. 지렁이가 기어가듯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박수진 씨, 이후 절차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별 문제 없으면 2주 안에 정리될 겁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우는 걸까요? 아니면 우는 척하는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민호 씨.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잘 살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제 사무실로 들어와 문을 닫고 문에 기대어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끝났습니다. 3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혼 서류 정리가 끝난 날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흩날리는 눈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볍고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수가지 위에, 행인들의 어깨 위에, 도시의 모든 더러움 위에 소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띠링. 변호사님의 문자였습니다. 이혼 신고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등본은 모레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 선생님.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축하. 이걸 축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혼은 축제라기보다는 잘못 꿰은 단추를 뜯어내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것에 가까우니까요. 그 3년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 남편의 비겁함, 시누이의 오만함, 그리고 욕실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던 수많은 밤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이 저를 올가매지는 못할 겁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로펌 파트너 위원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금박 로고가 박힌 봉투는 묵직하고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봉투를 뜯어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박수진 회계사님 귀하. 파트너위원회 만장일치로 귀하를 본법인의 지분 파트너, 제쿼티 파트너로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편지를 다 읽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트너. 입사 12년 만에 이룬 목표였습니다.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능력으로, 오로지 내 힘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증명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고 여행 앱을 켰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너무 춥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유럽, 동남아,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도시? 혼자서, 자유롭게. 누구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고,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여행. 바르셀로나행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일주일 뒤 출발, 비즈니스석. 예전에 민호라면 비싸게 무슨 비즈니스냐, 그냥 이코노미 타지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대전 일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개월 후, 저는 서울의 한 노천 카페에 앉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4월의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피부에 닿는 온기가 간지러웠습니다. 거리의 벚나무들은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해 며칠 뒤면 벚꽃이 만개할 기세였습니다. 바르셀로나 여행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가우디의 건축물, 람블라스 거리의 활기, 해변에서 마셨던 얼음 가득한 상그리아. 그 모든 순간이 제 폰 갤러리에, 그리고 제 마음에 저장되었습니다. 징. 네이버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제목을 보고 저도 모르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별표 사회 빚더미 앉은 중산층의 몰락 질가족. 강남 아파트 떠나 고시원행 별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실명은 없었지만 기사는 한때 남부럽지 않게 살던 중산층 가정의 몰락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공무원 아버지, 전업주부 어머니, 무직 아들, 그리고 채용비리 스캔들로 업계에서 퇴출당하고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된 딸. 이 가족은 각종 채무 문제로 살던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고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 입주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좁은 방 안에서 밤마다 고성이 오가고 물건 던지는 소리가 들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는데 기사 밑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고시원 복도, 문 앞에 붙은 붉은색 미납 요금 독촉장.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고시원. 두세 평 남짓한 방, 창문도 없고 방음도 안 되는 월세 30만 원짜리 공간. 서울에서 가장 밑바닥 주거 형태. 3년 전 시어머니는 제게 그랬죠. 희진이 봐라. 서울역 오피스텔 살고 외제 차 끈다. 넌 뭐냐? 이 집에 해준 게 뭐가 있어? 3년 후 그들은 고시원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펌 파트너가 되었고 혼자서 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와 이렇게 햇살 아래 앉아 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밀어 뉴스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눈앞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바라보았습니다. 얼음 사이로 찰랑거리는 검은 액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쌉쌀했습니다. 하지만 시원하고 깔끔했습니다. 거리에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손잡고 걷는 연인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누구 하나 없어진다고 멈추지 않고 어제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은 아직 깁니다. 하고 싶은 일도, 가보고 싶은 곳도, 기대되는 내일도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굴 위로 쏟아지는 봄볕을 느꼈습니다. 따뜻하다. 정말 따뜻하다.